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또 살짝 해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ETF가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소식을 깨알같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광고비를 받고 신덱스나 뭐 저 그런 얘기 할 수 베이스 없잖아요.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희의 네.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엄청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마이크 차고 우리 있고요. 강사님.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프로그램 광고도 하고 네. 하는데 그것도 없이 쭉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체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죠? 들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네.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또 돈이 자, 조금 필요. 준비가 돼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님. 뭐 네. 글루미 강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우, 훅 막 내려가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안정적이십니까? 우리 동네 사세요? 아, 같은 동네 유사촌이요? 유사촌이세요? 네.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한 번도 못 보셨다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네.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강의사님의 말씀을 다들 너무나 기다리고 계셔서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해 주실지. 오늘 되게 좀 방송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좀 올라갈 때 뭐 저야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리세션 올 거고 조심하자. 그리고 네. 시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건데 네. 빠지니까. 빠지니까 또 네. 아픈데 소금 뿌리는 격이고 네. 또 그리고 올라올 때 빠진다고 해야 좀 면이 살지. 빠질 때 와서 다음은 또 바닥 찍고 올라가면 거봐라 하면서 또 댓글이 또 그래서 엄청 빠져서 모신 건 아니에요. 원래 네. 이제 편성이 돼 네, 있었는데 그렇게 네. 오늘 크게 빠질 것 네. 같았는데 뭐 사실은 걱정보다는 조금 덜 빠지긴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 이사님 편하게. 그 스탠스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강의사님이 해주실 이야기들을 보기 전에 쭉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런 줄거리들로 리뷰를 했는데 오늘 제목은 Gradation of Recession이라고 제가 정했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오는데 리세션이 와서 딱 나오지 않고 이게 이 색깔이 이렇게 쫙 변해가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딱 찍혀 있는 어떤 이렇게 레터를 이제 받게 될 뭐라 것이다. 그래요? 쭉 이렇게 보니 오 이렇게 됐네. 예, 그렇게 될 거다. 리세션이네. 예,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물가 나오는 거 보고 갭으로 1.5% 정도 빠질 때 제가 그냥 자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1.5%가 아니라 4, 5% 정도 빠져야 될 건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잤는데 이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시는 대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로직들을 좀 갖고 왔고, 그러니까 인플레 얘기는 1년 전 혹은 6개월 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개미들이 한 발 빠르지 못한가, 그리고 왜 맨날 전문가들을 뒷북 칠 수밖에 없는가라는 네. 거에 대한 건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걸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인플레 별로 안 중요하고 WTI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유가가 임금 대비하거나 실질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하면 2012년 120불 갈 때보다 안 높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오니까 그랬던 거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돈 많이 풀어서 그렇거든요. 통화 증가율 1970년대 연평균 13%대로 10년간 돈을 풀면서 폴 볼커가 그거 다 회수할 때까지 완전히 그냥 경제를 완전히 눌러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게 4, 5년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90년대의 큰 상승장 긴 추세는 그 리세션을 완전히 길을 잡아놓고 낮은 통화 공급을 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노동 생산성이 받쳐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이 2001년 WTO 들어오면서 보조금 줘갖고 전 세계 먹여 살린 건데 그게 부러지고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보고 픽아웃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볼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서 회복이 될 거냐, 그거 아닌 것 같다. 금방 안 될 거다. 그래서 조금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논쟁을 많이 하고 싶을 거고, 그게 과연 될 거냐, 소프트냐 뭐 하드코어냐 이렇게 얘기할 거지. 안 온다는 분보다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도의 차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고평가되고 자산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게 어떻게 소프트할 수가 있겠느냐. 아직도 그런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단어가 증시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건데 그러면 리세션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증거를 보면 우리가 리세션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를 네. 지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7월 8일 그 뭐 중간에 오프라인이 있긴 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이게 3분기가 이제 9월달에 마무리가 되니까 10월 초까지 이제 보면 이제 9월 22일 날 FOMC 열리고 나서 또 공백이 생겨요. 제가 6월 말에 출연하면서도 요 공백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9월 달까지 공백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건데 고기 반등 기간에서 살짝 팔고 나오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제가 나오면 다 숏이라고 이렇게 보이나 봐요. 분명히 내가 바꿨는데 억울해요 좀 약간. 그래서 네. 좀 그것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 해먹을 게 있다라고 하고 너무 낙폭이 커서 해먹을 게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11월 초까지 그 정도의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주력으로는 올라오면 밑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붙인 게 이제 독재와 거품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고 독재는 뭘로 사라집니까? 그러면 뭐 혁명을 해야 되나? 민중들의 어떤 민주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거품은 일단 확실한 게 있어요. 거품은 페드가 금리 땡기면 사라집니다. 네,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요 그림 제가 좋아하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보는 넷플릭스에 있는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선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 부인이 너무 안 이뻐. 그래서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 거고 걔 부인이 안 이쁜 거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그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미인을 얻는 거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토릭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닿죠 사실. 예. 진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야구 선수를 평가하는데 전반적인 전략의 틀에서 출루율을 증가시키고 더 싼 돈으로 훌륭한 선수. 훌륭한 그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은 결과. 예를 들어서 3할 때 어떤 그런 타율을 만들어낼 때 출루율 3할 만든다라고 할 때 그냥 싼 애들 3명 하는 게 그냥 비싼 애 하나 갖다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걸 조합해 보니까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머니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보면 커머더티가 어떻고 뭐 그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그거 꺾이면 인플레가 낮아질 거고 WTI가 뭐 내려가면 뭐 될 거고 WTI 124불에서 저희들이 인버스 들어가는데 90불에 지금 90불 언더거든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프레이트 이거 저기 뭐야 저 배싹들 있잖아요. 뭐 상하이에서 LA로 가는 컨테이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내려가니까 세차 값이 15% 올라가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중국 그다음에 뭐 돈 많이 풀린 거 그걸로 인해서 임금이 높아지고 그 임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동반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페드는 분명히 접근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페드의 정책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타격을 해서 그걸 끌어내릴 거다. 결국에는 그걸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다른 거 아무리 분석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핵심 변수에 대한 거 상식적으로는 내러티브는 맞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집어치우고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핵심적인 것만 보자는 얘기죠. CPI에서 미디안하고 이제 트림드라고 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미디안은 중간값이고 평균하고는 좀 다르죠. 10개를 다 더해서 나눈 거 10개로 나눠주는 건 평균인데 미디안은 1번부터 10번까지 세워놓고 그중에서 중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림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맨 뭐 1번부터 2번까지 자르고 그다음에 9번부터 10번까지 자르고 그 중간에 있는 걸 해서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브하게 이 헤드라인 맨 위에 있는 헤드라인이 꺾였다라고 해서 이게 꺾였다라고 해서 이게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인플레가 잡힐 거냐 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얘기할 때 미니트라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딱 잡을 수 있어요. 디퓨전 여기 디퓨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디퓨전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느냐 10개 항목 중에서 10개가 다 상승하느냐 아니면 1개, 2개, 3개가 막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잦아들었느냐 이걸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네. 네. 두 번째 고용시장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은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건 연준 위원이 얘기한 거고 고용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되게 까꾸로 같지만 고용시장이 실업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유동성 제로금 이지머니 갖다가 회사 챙겨놓고 돈도 못 버는데 연봉 몇 억씩 줘가면서 네. 걔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뛰어나면서 연봉 10% 인상, 20% 인상 이렇게 해서 자꾸 스파이럴 만들지 말고 돈 못 벌면 문 닫아. 네. 금리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이거에 관한 모든 변수들을 다 캄다운 시키겠다라고 아예 전략적 목표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볼 필요 없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페드가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거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따라 나갈게요. 금리가 인상될 때 원래는 같이 주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주식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다 올라야 돼. 유가도. 그게 경기가 좋다는 거고. 그리고 나 플라트가 이렇게 고원지대를 형성하면서 몇 달 거기 아주 정말 꿀이죠. 그러다 금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 폭락하거든요. 폭락하거든요. 일드커브 인버전도 거기서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때가 안 맞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앞으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12월 말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티면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 그거는 금리 4% 시대 중앙은행 금리가 4%인데 여기서 다시 유동성이 풀려서 성장주가 날아가 그건 단기적인 숏커버라든가 그냥 그런 거지 추세적으로 그걸 들어올릴 만한 성장 동력은 아니다. 라이터를 키다 보면 이렇게 라이터를 담배 피실 때 보면 이렇게 탁 키는데 불꽃이 한번 확 일어났다가 네. 확 꺼져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거가 마지막 아닐까 불빛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들고 왔습니다. 네. 5월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라색 옆으로 그어진 거 있죠. 여기가 페드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위아래 된 거, 요 표시된 거가 실업률입니다. 고기와 만나는 지점부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90년대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원래 자리는 연두색이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연 실업률이 한 4%라고 하면 페드가 언제부터 금리를 올리냐면 5%나 5.2% 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최근에는 다 그랬어요. 실업률이. 그러면서 실업률이 차차차차차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경제는 좋죠.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금리는 차차차차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딱 도달했을 때 금리 인상을 멈춰버립니다. 플라트가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정책 목표 다 도달한 거죠. 완전 고용됐고 물가 인상만 안 나오면 문제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네.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내려요. 그럼 시장 폭락 와요. 나중에 이 차트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금리 인상 루트인데요. 어디에 그런 차트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가 쫙 올릴 때는 괜찮아요. 시장이 같이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실업률이 개선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페드는 실업률 보고 정책 결정하는 거지 WTI 보고 하는 게 아니고 S&P 지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 차트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5.4%하고 딱 만나는 지점부터 금리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연 실업률에 딱 도달하자마자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인플레가 더 이상 안 나오고 균형적으로 초과 고용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시면 지금 여기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페드가 0.4에서 0.5% 실업률 끌어올릴 때까지는 그냥 고삐를 놓지 않겠구나. 계속 금리 올린다. 네, 계속 금리 올리고 시장 보고
그러려고 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ISM 제조업 지표, 고용, 거기서 나온 딜리버리, 재고 자산 다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생산부터 망가지고 그러고 나면 소비가 망가졌는데 지금 소비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소비 전망은 뭉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멀쩡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쫙 이렇게 가다가 리세션이라는 딱지가 딱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네.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요 보면서 요게 이제 네. 국채 수익률 2년물인데 요게 저게 2년물이 정책 금리하고 같이 가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죠. 단기 국채 금리니까 금리를 올리면 이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노란색은요. 그리고 이거 회색으로 표시된 건 멀티플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쫙 올라가는 순간 이게 유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멀티플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쭉 빠지는 형태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게 평균적으로 완전 리세션에 들어가면 12배 정도 됐고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있었던 뭐 18년 이런 때까지 금리 3% 이상 올릴 때는 13배 정도 됐던 겁니다. 바닥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그때보다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멀티플 17배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20% 그냥 멀티플 유동성 빠지는 것만 고려해도 20% 그냥 더 빠져도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제 국채 수익률과 멀티플 요거 이제 그 차트 나타낸 거고 요거 한번 보시죠. 10년 국채와 이익 추정치인데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닝 리비전인데 앞으로 좋을 거야라고 발표하는 기업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것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매출 잘 나오고 이익도 지킬만해.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국채 금리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추정치들의 변화가 저건 있어야 국채 금리가 역치로 다 나온 거고요. 네, 역치돼서 다 국채 금리 다 역치로 나옵니다.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과 이익 추정치 두 개인데 그거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반영됐다. 주가 가자. 그러면 그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하려면 리세션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뭐 업종 대표주들 막 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리세션이 있다라고 하면 멀티플에서 20% 더 까지고 이익 추정치들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그러려면 금리 인상한 게 3월이니까 9월부터 쇼크가 올 거 아닙니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9월 이후에 되면서 실적 발표 10월 달에 나오면서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확 깎아버리겠죠. 그러면 클라이막스는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기간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이제 주요 기업들 그 사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어서 네. 달러가 저렇게 강세 국면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달러 텀 실적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추정이 금리의 상승과 그 금리의 상승을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이 그것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리거나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재무제표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네. 분기당 한 번씩 해서 회계사 감리 받고 발표 내려면 적어도 5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도 5개월 후에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하일드 데트 같은 하일드 뎃이 저기 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엔 100조였는데 지금 뭐 10조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17년, 18년부터 막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걔들 만기 들어와서 롤오버 할 때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오히려 지금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호재가 아니라 이제 막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 쳐 오른 거죠. 근데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스퀴즈가 나온다거나 어디가 잠겨버려. 예를 들어서 유럽에 지금 뭐 완전 이탈리아 같은 데가 우파 딱 되면서 야 나도 브렉시트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 통합 위해서 그냥 레토릭이라도 그냥 한번 뱉고 그냥 인터뷰 한번 한다. 그러면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유로화 자체가 완전히 저거 되면서 달러는 더 강세가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YCC 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인플레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조회게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을 엔화가 흔들어 놓는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대비를 하는 게 맞다. 꼬리 위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보면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 현금 갖고 있고 지금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3.7%가 넘더라고요. 3년짜리.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같은 거 미국 국채 2, 3년짜리하고 우리 3년짜리하고 거의 붙어 있군요. 예, 3.7대면. 예, 조금 높은 정도인데 그런데 25년 이상 되는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ETF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ISA 계좌라든가 연금 IRP 뭐 이런 거 넣는다 그러면 나는 거기다 넣을 것 같아요. 달러가 지금 없으니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ETF 중에 해지 해놓고 미국의 장기 국채에다 투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투자해놓으면 리세션이 들어오면 금리 또 낮추기 시작할 한국의 거니까. ETF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채권에 투자하는 ETF에 네, 미국 채권에 미국 채권에 네, 미국 그런데 이제 채권. 화는 그 ETF가 해지를 한다. 네, H 이렇게 써 네, 있죠. H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 네. 없이 그냥 그거 해버려도 되겠다. 음.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은 그래도 테마별로 종목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게 왜 그렇게 주도주라고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던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종목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아직은 그래도 희망을 버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주저앉아 버리면 주식 안 되네 하고 돈 빼다 마통 갚고 이제 은행에 집어넣고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심리가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그 주식을- 시기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되면 이제- 현실 자각이 되는 거죠. 예, 자각이 이제 되기 시작할 거다. 이제 3분기 발표되는 10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아마 그 폭이나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수급상으로도 그 외국인들은 왜 안 팔고 오히려 살까요? 네. 텀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그 외국인이 왜 사는 거 같냐 그래서 저는 그냥 숏커버 아니면 그냥 그 뭐라 그래 레버리지 계좌들 네. 다 외국 사람 찍히니까 그 국내 투자자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건물머리 거죠. 외국인이다. 네. 그리고 지금 생각했을 때 달러가 저렇게 비싸고 저거 하는데 걔들이 이걸 갖고 와서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거를 네.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네. 어닝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어닝이 완전히 돌려 나갈 만한 섹터들이 있으면 좋은데 경기 사이클의 후반 사이클인데 여기서 만약에 가야 된다면 막 은행, 철강, 보험, 증권 이런 게 막 가줘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가줘야 이제 주식이 갈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숏 커버하고 또 올라오면 또 때릴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R이 이렇게 0.8배 낮은데 예. 뭐 08년도에 PBR 0.8배였고 지금도 0.8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지주사 들어오면서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계상되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냥 하이닉스로 있을 때 하고 그걸 SK가 물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회사 종속회사로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연결시켜버려. 그럼 얘도 한 번 더 잡잖아요. 얘도 잡고 그러니까 두 개 계상되잖아요. 지금 PBR은 그때 PBR보다 훨씬 높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분석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일부러 좀 덮어놓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하루하루 좀 그 인덱스나 이런 걸 추종해서 자꾸 보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중국 쪽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중국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 그 증권가의 4대 미스테리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몇몇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A라는 기업이 언제 애플에 공급을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중국 부동산 망한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10년째 얘기가 나오는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은 잘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과 채권 시장으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부터 시작해갖고 주요 국가들이 일드컵 인버전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유동성이 죄어진다라는 거고 다 긴축에 들어간 거예요. 다 동시다발적 미국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는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처음입니다. 어딘가 한구탱이는 남아 있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돈이 없는데 이 주식 좋은 건 아는데 돈이 없는데 누가 밀어 올릴 거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140조 뭐 나이브하게 잡아서 그냥 빼버리고 120조를 샀는데 그걸 받아 올리려면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나이브하게 어떤 그냥 대충 봐도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보고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제가 뭐 ISM 제조업 지표나 막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빠지기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인플레는 계속 여기가 보면 인플레가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컨테이너 빠졌는데 인플레는 계속 됐어요. 그리고 이건 커머디티 가격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모기지 금리죠. 그 보면 이제 서프라임 터질 때 6% 이상 됐던 거가 지금 거의 6%까지 갔습니다. 30년 기준입니다. 15년은 요거보다 좀 낮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임대료가 낮아질 수 없는 이유가 집 사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 옛날에는 대출 2억 받아서 2%로 전세금 2억 주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나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월세 사는 게 나으니까 그냥 전세금 하고 반전세로 해갖고 월세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월세로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비싸다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는 없고 너무 비싸니까 모기지가 막 2,000불, 3,000불 하던 거가 2배가 됐으니까 차라리 월세 살자 하면서 새로 사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렌트를 사자 하면서 렌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티키한 그러니까 임금하고 부동산에서 인플레를 꽉 잡고 거기다 붙여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이거 자산 가격 이걸 타격해야 돼요. 다 뱉어내야 돼요. 그냥 빚내서 산 사람들 못 버티고 다 뱉어내서 이거 해야 경제가 잡히지. 안 그러면 계속 스파이럴이 나오고 임금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뭐 20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내야 돼.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애들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옆에 회사가 좀 더 준다고 일로 옮기고 그럼 임금 올라가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있으면 투잡도 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을 굉장히 페드에서 걱정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고용 지표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고용도 많이 되고 있지만 임금의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데 그런 누르려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 하반기 내년에 가면 꺾일 수 있다라는 게 이사님의 예상이신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생산, 소비, 소득,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페드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지금 글로벌 PMI 요거 보시면 이제 생산 쪽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들 거의 동행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갖고 오는 건데 글로벌 전체가 지금 생산이 캄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재고는 쌓이고 막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소득과 소비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마진대 레이시오인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크러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용잔고가 너무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방송에서 막 이쪽 저쪽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너무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대.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거는 안 똑같을 수 있겠다. 금리 인하하면 여기서 올리다가 쉬다가 금리 인하하면 주식 사야 되는 거냐. 근데 앞서서는 인하하면 시장 폭락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경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딱 와서 병원 가서 연락 멈출 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멈추는 시점. 그때는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인플레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인플레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4%가 거의 다 왔으니 다 왔으니까 여기서 사자. 그러면 멈춰서 플라토라 여기 보시면 여기 피벗하면서 이게 고원지대가 마련이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리잖아요. 동결해 버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페드가 검은 선이 페드가 동결해 버리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다가
동결되면 고기가 이제 아주 꿀이다. 말씀하셨죠. 먹을만하다. 네. 유동성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실적도 뭐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인플레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안 맞는 거죠. 굉장히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플러트가 나온다면 땡큐고 만약에 거기서 꺾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단 말이야. 금리 연말에 인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예, 이런 얘기도 그렇게 많이 금리 하고요. 인하하고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서 네. 인플레는 완화되고 그렇게 될 거다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죠. 그러면 예. 여기 그냥 금리 인하할 때 일드 커브가 인버전이 나오고 나서요. 크래시는 언제 나오냐면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키면서 한참 있다가 크래시가 꽉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런가 계속 조사해봤더니 이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나서 실물시장에 집계를 하는 그건 그냥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지 실제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예시로 드리려고 했던 게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서 가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한대요. 케이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기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3일치 약 먹고 왔는데 그래도 계속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맹장이 찍어보자고 그러죠. 네, 찍어보고 막 머리 다 스캔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하는 뭐냐면 수술방 잡고 개복해야 된다.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른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게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거든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 실적이고 뭐고 다 안 좋아. 경기 슬로우 다운 될 거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런티가 금리 인하기 때문에 올리다가 인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도하고 지금 같은 놈이 뭐냐면 여기 일드 커브 인버전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일드 커브 인버전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게 개월 수가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12개월, 8개월, 17개월, 2개월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보시면 일드 커브 인버전 나오고 한참 있다가 평균적으로 8개월 있다가 이게 나왔으니까 일드 커브 지금 인버전 나왔으니까 앞으로 멀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경우는 그러지 않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요거는 1년치입니다. 10년하고 1년치입니다. 이건 뭐 10년, 2년치가 아니라 보면 00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 때는 뭐가 달랐죠?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일드컵 인버전이 뒤에 나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너무 거품인 거지.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떨어지고 있는데 페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거 너무 거품 심하다. 인플레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일드컵 인버전을 만들어버린 거죠. 금리를 올려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금융시장의 밸브들을 막 그때서 이제 쪼기 시작한 거죠. 불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리세션이 오고 막 터지고 막 하는 것들은 다 페드가 불을 줄여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911 테러, 9.11 테러가 터졌을 때도 리세션 안 왔거든요. 잠깐 됐다가 V자로 반등이 터졌거든요. 그 요번에 팬데믹도 사실은 큰 리세션이라 보기 어려운 게 실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회복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죄에서 오는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평균적으로 3, 4분기 정도는 걸리고 실제로 그 경기가 바닥을 찍는 건 2분기, 3분기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언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가 아니겠느냐. 네. 올 특징이 4분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금융시장 특징이. 네. 그 또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연준의 스탠스는 무조건 금리 올리는 거 고삐를 놓지 않아야 되고 4% 이상이 올려야 될 되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가 나올 건데 ISM 제조업 지표는 이미 부러졌고 네. 50 밑으로 넘어갈 거고 그거는 내려갈 거고 생산 타격됐고 그러면 소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소비는 크레딧 카드라든가 소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세이빙스 레이트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그러면서 저축할 돈 없고 지금 돈 쓰고 있는 중이고 크레딧 카드 많이 쓰고 있는데 리볼빙 늘어나고 있어요. 네. 소비도 앞으로 3, 4개월 있으면 닫혀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걸 NBER에서 판정을 할 때 6가지 지표로 판정을 하는데 그중에 3가지가 소득과 고용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거고 나머지 한 개가 생산인데 생산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거죠. 이건 금방 부러졌다 올라갔다는 게 ISM 제조업 지표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ISM 제조업 지표 기준으로 리세션을 바닥 짚고 턴하는 건 40 언더에서 보통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간으로 본다면 2분기 정도 남은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소비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어쨌든 미국이 돈이 지금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안이 없이 계속 저 떨어진다고만 하니까 겁만 주니까 자꾸 넌 주식 언제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수하고 그 다음에 요 리턴을 보시면 어떤 이게 차트가 이거 여기 보죠. 그러면 노란색이 쇼텀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노란색은 올라가면 왼쪽 스케일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하면 6개월 이하의 실업률이 피크를 쳤을 때 주식 사면 돈 먹는다는 거죠. 6개월 이하로 27주거든요, 정확히. 27주 미만에. 아니 그러니까 실업률이 확 올라갔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1인당 잡이 2개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경제가 좋은 건데 주식을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걸 들어 올려서 경기를 다운시켜서 실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리세션을 만들어 놔야 자산 가격 잡힌다고 페드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크라이나 보고 WTI 보고 커머더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적응했는데 이제 장부에 다 적응했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이게 나와야 된다. 단기 실업률이 팍 폭증하면서 그게 쭉 단기 실업률이 올라가다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식을 그때부터는 은행 돈 찾아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0.4% 정도, 0.5% 정도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 두세 분기 정도는 걸리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금 장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큰 돈은 안 태우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타닥타닥은 하겠지만 큰 돈을 태워서 주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은행 가셨으면 좋겠다. 채권 사달라면 사드리겠다. 근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사면 안 되잖아요. 금리가 피크를 찍었을 때 채권을 사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권도 안 산다? 네, 증권사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이제 저같이 이제 이 업으로 먹고 사는 애들 월급 계속 들어오는 거 뭐 사야겠다. 그럼 채권 ETF 같은 거 장기 국채로 지금부터 사들어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미국으로. 레버리지가 기니까 듀레이션 기니까 이게 출렁출렁 많이 되니까 금리 낮아질 때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회복하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를 쭉 끌어올리고 한참 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수한다고 하고 고점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차분히 해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IRP라든가 ISA 퇴직금 이런 것들은 뭐하러 주식에다가 불안정하게 지금 멀티플도 더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사놓고 물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냥 채권 그냥 사부작 사다가 마음 바뀌면 그는 바꿔서 주식 사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고 있다가 예금 들어도 된다. 저축은행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그게 없으면 저는 이제 100% 리세션을 보는 뭐 글룸이니까 그게 왔을 때 이제 돈 없다 이제 돈 없다. 진짜 그렇게 되면 뭐 소비든 뭐든 저축이든 뭐든 모든 면에 다 부러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 한번 주식을 사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번에 빠진 거는 빠진 축에도 묶이나요? 네, 그냥 뭐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 자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빠져야 빠진 만큼 빠졌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큰 플랫폼에서 제가 지수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나스닥 7,000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700원 일단 깨진다. 저거. 네. 얼마요? 나스닥 7,000 보고 계신다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12,107이거든요. 7,000을 보신다고. 아 머리야. 나스닥 7,000을 보신다고요. 그 예전에 제가 뭐 나스닥 얼마 갈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설득이 되는 말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설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1,000선은 가지 않겠냐.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30%는 조정 주겠다. 17,000에서 그랬더니 도대체 뭐가 떨어져야 팡 중에서 팡만
뭐 테슬라부터 해서 팡만, 네. TM 이런 있는데 네. 걔들 중에서 전망 나쁜 게 뭐가 있고 독점적 경쟁력 없는 게 뭐가 사실 있고. 걔들은 돈이 많잖아요. 예, 걔들 돈도 네. 많고. 그리고 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게 뭐 인플레가 온다고 해서 가격 전가 다 되고.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고 해도 걔네가 금융 비용 뭐 들어 왜 빠지냐? 그렇게 했잖아요. 네. 빠지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빠지죠. 빠진다는 거죠. 다시 올라갈 거냐?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시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때 그 주가 회복하는데 17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기업입니다. 여기 다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쵸. 그때는 더했어. 리눅스에 도전을 받긴 했지만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버블이 있고 나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애플이 S&P 180개 기업하고 애플 하나하고 시가총액이 똑같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애플 다니는 직원들 너무 좋겠다. 네. 프라이드 장난 아니겠다. 영어를 좀 잘해서 그런 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레버리지 잘 되죠. 내부리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 3조 달러 되는 뭐 2, 3조 달러 되는 그걸 사서 얼마 벌려고 그러냐.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전하니까 그러면 현금 안전하게 현금 갖고 있고 그냥 CMA라도 넣으면 2%라 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왜 안전하다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냐. 삼성전자가 턴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삼성전자 서브시디들은 엄청나게 잘 갈 텐데 그것도 타임을 줘서 야 이제 반도체야 라고 하면서 막 걔들이 끌고 추력을 보이고 막 가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막 얘 50% 올라갈 동안 200% 300% 올라갈 텐데 뭐하러 거기 가서 보초 쓰면서 등불 켜놓고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으시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도 자산 중에 하나로 정말 좋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현금으로 올라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 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 공부하고 이걸 하면서 야 이거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 이거 제도권 애널리스트 뭐 이런 분들 뭐 보면 그런 양반들 한번 만나면 정말 놓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계속 있고 싶었어요. 술 따라주면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인 이 멀티플, 뭐 밸류에이션 이런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17배 되던 게 12배로 떨어지면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8배까지 떨어지다가 2.7배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꼬라박는 리세션이었고 그거의 대부분은 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전부 다 죄고 있었고 나 조이게 조심해 이제 돈 적당히 해 레버리지 하지 마.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막 신용 때려받고 여기서 멀티플 12배인데 8배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거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때려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깡통 채우고 보면 이제 노란색 별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근데 위험하게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현금으로 가시는 분은 버티면 이제 한 1, 2년 있다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투자를 하거나 적립주식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내가 조금 사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자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낚시하러 갈 때 낚싯배 띄울 때 기상청에 전화하는 거죠. 야 지금 기상 상황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죠. 뭐 10나트 뭐 바람 10나트 나오고 파도 3m 그렇게 하고 뭐 클라우디 한데 오후 2시부터 강수량 뭐 얼마 해가지고 잠깐만 기상청에서 막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어부가 판단했을 때 낚시하러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면 갈 수 있죠. 그런데도 돌풍이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폭풍우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가 보이는 그런 뭐 태풍이 좀 올라온다. 물론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만 저 남부 지역만 빼놓고 전국을 비켜나가긴 해서 조금 피해는 덜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는 있겠지만 시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시황을 하는 건 제가 시황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종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핵심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판때기에서 이런 판이 안 끌 페드가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서 활활 타라고 이게 풍구로 돌려줄 때 그때 주식을 하지. 그때 주식을 해야지. 지금은 빨아들이고 예.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살 때냐? 내 돈이 타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남았다. 진짜 한 번 더 남았다. 여태까지 30% 빠진 거가 이제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진짜가 나온다.
왕. 컴퓨터 게임으로 하면 왕 이제. 여기 폭탄을 아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밤잠 설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라이브 괜히 온 것 같아. 정말 3%에서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네. 반등하더라고요. 그럼 욕 많이 먹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등할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게 내려갈 때 특징은 항상 내려가고 빨래줄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리고 등락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등락을 보이면서 많이 빼고 조금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갖자라는 게 꼭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있어도 활황장이 오면 몇 달 늦게 들어가도 먹을 거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꽤 예. 있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죠. 제가 힘든 거죠. 그게 저도 일적으로 고객들 모셔다가 뭔가를 하면 저도 증권사에 인정받고 좋겠지만 나중에 없잖아요. 이제 저 증권사 브로커 이제 끝날 때 됐잖아요. 15년 했으면 이제 적당히 이제 대충 다 했잖아요. 이제. 너도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유튜브 하면 된다 그러던데.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고. 말재주가 없긴요. 말을 제일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고객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관심사항, 그다음에 잘못된 상식, 네. 금리 인하면 오른다, 때려 박아야 된다. ISM 제조업 지표가 부러지는데 삼성전자 전망이 어떻고 비메모리가 어떻고 이재용 회장이 올라가고 그 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ISM 제조업 지표 부러질 때 삼성전자가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어요. 근데 ISM 제조업 지표를 예측하는데 부러질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무슨 근거로 부러질 것 같냐 그러면 뉴 오더랑 인벤토리랑 있는데 인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쌓입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ISM 부러집니다. 58일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52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게 40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달에 좋아지면 바로 이 말은 잊혀지겠지만 네. 어쨌든 긴 추세로 보면 그렇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부러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플라트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한번 먹고 금리 인하할 때 거꾸로 박히는 자산 가격 하락이 몇 달 동안 이어질지 모르지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빠그러지는 그런 긴 하락장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3분기 정도 1년 미만에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 땡겨버리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 죽게 그냥 땡겨버리고 그냥 확 빠지면 확 사면 되니까. 근데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주식 비중,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다 팔아야 돼. 그게 인플레 기대잖아요. 쓸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저축 갖다 써. 물건값 비싸. 이거 노트북이고 그거 다 비싸.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해. 월급은 안 올라. 애들 주고 나면 이거 갚을 수가 없어. 리볼빙 돌려. 그럼 주식 팔아서 갚아야 되고 갖다 돈 팔아갖고 은행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식 내일 반등 와가지고 내일부터 반등해서 10%만 반등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1억이 10% 반등하면 1,000만 원이니까 카드값 다 청산할 수 있네 하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거죠. 이거를 페드가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너 이제 내가 없앨 거야. 너 딱 기다려. 인플레 기대심리.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아니라 실물 시장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호가 안 낮추잖아요. 20억짜리면 빨리 팔고 싶으면 18억, 17억에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20억에서 19억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가 죽었냐 안 죽였냐. 사람들은 돈 뿔 데도 없고 뭔가 자산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은 사놓고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 이게 인플레 기대 심리인데 이거를 타격해서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리셋 다 시켜놓고 다시 풀 거다. 그러면 주도주도 바뀌고 다 바뀐다. 마이크로소프트 산 거보다 구글 사고 뭐 아마존 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10년마다 기술이 이렇게 호흡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서 요번에 리세션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주도주가 또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걸 사야지 기존에 있었던 성장주로 또 들어가서 그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때 되면 이쪽으로 턴오버가 되니까 여길 사야 된다. 경주마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강칠천 이사와 함께 오늘 숫자 하나 기억합니다. 예, 나스닥 7,000 얘기. 근데 욕 사실 많이 이제 먹을 것 같습니다. 삼프로TV가 뭐
가장 많은 방송을 하고 가장 많은 콘텐츠를 내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아주 그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그쵸. 편이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날선 어떤 그 강세, 약세의 시황관을 그대로 날 것으로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취사 선택은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가, 누가 더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실증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강칠천 이사가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 3주 가까이 됐죠.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가 김한진 박사님하고 두 분하고 네. 또 윤지호 센터장하고 김태웅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갖고 그때 우리 강 이사님과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십시다. 이런 토론이 많아져야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7천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기억에 뇌리 속에 앉아질 것 같고요.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영현 이사님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